미국이 필요한 건 한국의 첨단 기술과 전문 인력이다. 현대차와 LG에너지솔루션이 쏟아부은 12조 원 규모의 거대한 투자. 그곳에서 경악스러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총 475명이 연행됐습니다. 이 중 332명이 대한민국 국민이었어요. 현대차와 LG 협력업체 직원들이 쇠사슬에 채워진 채 한 줄로 끌려나가는 모습이었습니다. 미국 측은 불법 거주자 단속이라는 이유를 댔지만 워싱턴 내부 전문가들이 파악한 진짜 목적은 달랐습니다. 핵심 기술 확보, 방위비 부담 확대, 그리고 핵연료 재처리 협상 압박까지. 미국은 여전히 한국과 굳건한 동맹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트럼프는 급하게 진화에 나섰지만 이번만큼은 한국이 달랐어요. 현대차가 투자 계획 전면 재검토를 발표했습니다. LG는 즉시 전세기를 띄웠습니다. 삼성과 SK 하이닉스마저 미국 내 프로젝트 중단을 검토하기 시작했죠. 미국이 한국을 압박해 굴복시키려 했으나 되레 미국 경제가 타격을 받게 됐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한국은 37년 만에 사용 후핵연료 재처리 논의권을 쟁취해냈습니다. 조지아에선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미국은 무엇 때문에 전례 없는 조치를 취했던 걸까요?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어디에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가요?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그리고 오늘의 사연이 의미 있게 다가왔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마음을 전해주세요. 감동 상자가 더욱 진심을 다해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12조 원 투자와 8,400개 일자리. 조지아주가 가장 자랑스러워했던 숫자들입니다. 현대차와 LG 배터리 공장이 가져다 줄 희망이었죠. 그런데 2025년 여름 어느 날, 그 희망의 상징이었던 공장에서 475명이 쇠사슬에 묶여 끌려나갔어요. 그중 332명이 한국인이었습니다. 저는 데이비드 맥클린, 조지아 출신으로 이 프로젝트의 자문위원이었던 미국인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현장에서 미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완전히 다르게 생각하게 된 사람이죠. 워싱턴에서 15년간 국방부 싱크탱크 연구원으로 일했어요. 지금은 국제안보와 에너지 분야 컨설턴트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현대차와 LG 합작공장의 자문위원 자격으로 조지아에 있었던 거였어요. 2025년 7월 어느 화요일 새벽이었습니다. 6시 30분 헬기 소음이 공장 상공을 가르기 시작했어요. 창밖을 내다보니 검은색 SUV 12대가 일제히 공장 입구를 봉쇄하고 있었습니다. 아이스 요원들이 군용 장비를 착용하고 쏟아져 나오더군요. 이건 뭔가 다르다. 30년 가까이 국제안보 분야에서 일한 제 경험이 말하고 있었어요. 이건 단순한 단속이 아니었습니다. 헬기까지 동원된 대규모 작전이었어요. FBI, DEA까지 투입됐습니다. 마치 대테러 작전 같았죠. 확성기에서 나오는 안내방송이 공장 전체를 울렸습니다. 모든 직원은 손을 머리 위로 올리고 밖으로 나오십시오. 한국어 통역까지 준비된 걸 보면 이건 계획된 작전이었어요. 공장 내부에서 직원들이 하나둘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손을 들고 겁에 질린 표정으로 말이에요. 그 중에는 아는 얼굴들도 있었어요. 저기 박성호 부장님도 있네. 옆에 있던 공장 관계자가 중얼거렸습니다. LG에서 온 배터리 전문가인데 합법 비자 소지자예요. 그럼 왜 체포하는 거지? 경비원이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체포된 한국인들 대부분이 합법적인 체류자들이었거든요. E2, L1, H1B 비자를 정식으로 받고 근무하던 기술자들이었어요. 뭔가 이상해. 합법 체류자들을 왜 잡아가지? 현장에 있던 한 미국인 직원이 의문을 표했습니다. 우리랑 같이 일하던 사람들인데. 김준영 차장도 보였어요. 현대차에서 10년간 전기차 파워트레인을 개발한 엔지니어였습니다. 이런 고급 인력들이 수백 명씩 쇠사슬에 묶여 끌려나가는 모습이었어요. 이들 한 명 한 명이 살아있는 기술 도서관이야. 조지아 공대의 한 교수가 나중에 한 말이었어요. 머릿속에 들어있는 노하우를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거든. 답은 몇 시간 후 나왔죠. 트럼프 대통령이 전용기 앞에서 한 인터뷰였습니다. 특혜는 없다.
외국 전문가를 합법적으로 들여와 미국인을 훈련시켜야 한다. 그리고 덧붙였죠. 한국과는 아주 좋은 관계다. 우린 여전한 동맹국이다. 그 순간 모든 퍼즐이 맞춰졌어요. 이 작전의 배경을 파헤쳐보니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도화선 역할을 한 건 토리 브레넘이라는 공화당 예비선거 패배자였어요. 이 사람이 불법 체류자를 신고했다고 밝히면서 논란이 확산됐던 거죠. 하지만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첫 번째, 상징성이었어요. 조지아주 현대차 공장은 단순한 공장이 아니었습니다. 12조 원 이상 투자, 8,400개 일자리 창출을 약속한 조지아 최대 프로젝트였어요. 조지아는 단순한 주가 아니라 미국 제조업 부흥의 상징이었습니다. 가장 주목받는 무대를 택한 거야. 워싱턴의 한 정부 관계자가 비공식 브리핑에서 한 말이었어요. 전 세계에 보여주기 위한 선포였지. 트럼프 행정부는 지지층 결집, 외교 압박, 그리고 기술 이전 요구까지 한 번에 노릴 수 있는 최적의 무대를 선택한 거였습니다. 두 번째, 정치적 계산이었어요. 조지아는 공화당 강세 지역이거든요. 외국인이 우리 일자리를 침해한다는 인식이 강한 곳이었죠. 트럼프는 이를 지지층 결집 기회로 활용한 겁니다. 우리 일자리를 지켜야 한다. 현장에 몰려든 일부 지역 주민들이 외쳤어요. 미국인 우선이다. 하지만 정작 조지아주 경제계는 당황했습니다. 이건 우리한테 도움이 안 돼. 조지아주 상공회의소 관계자가 말했어요. 12조 원 투자가 날아갈 수도 있다고. 세 번째, 기술 이전 압박이었죠. 조지아 공장에 투입된 인력들을 보세요. 배터리 분야 세계 인류 엔지니어들이었거든요. 반도체 전문가들도 있었고요. 우리가 원하는 건 단순한 일자리가 아니야. 정부 관계자의 속내였어요. 핵심 기술과 노하우를 가져오는 거지. 실제로 미국 내 숙련공 부족 현실이 심각했거든요. 배터리, 반도체, 조선 등 분야에서 전문 인력이 턱없이 부족했어요. 한국 기업들은 60조 원 규모의 배터리 투자를 진행 중이었는데 정작 이를 운영할 미국인 기술자가 없었던 거죠. 미국은 겉으로는 일자리 보호를 외치면서 속으로는 한국의 기술을 갈망하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이 작전은 예상과 완전히 다른 결과를 낳았어요. 전 세계 언론들이 일제히 비판하기 시작했습니다. 블룸버그는 6만 달러 급여와 8,000개 일자리를 날린 자충수라고 평가했어요. 로이터는 외국 기업 유치를 내세우면서 정작 투자 기업을 겨냥하는 모순된 정책이라고 꼬집었죠. 더 충격적인 건 미국 내 반응이었어요. 조지아주 일자리 8,400개 안녕. 미국 네티즌들이 소셜미디어에 올린 댓글이었습니다. 이게 뭐 하는 거야? 우리 지역 경제 망치는 거 아냐? 조지아주 주민들의 분노도 폭발했어요. 민주당은 물론이고 공화당 내부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거든요. 이건 경제에 도움이 안 된다. 조지아주 공화당 상원 의원이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우리 지역구 일자리가 위험해졌다. 국제사회의 반응은 더욱 냉담했어요. 유럽연합은 동맹국 간 신뢰 훼손을 우려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일본도 지역 안정에 부정적 영향이라며 우려를 표명했죠. 한국은 투자처를 캐나다나 멕시코로 옮겨야 한다. 외신들이 한 목소리로 내놓은 조언이었어요. 실제로 파장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현대차와 LG가 미국 내 22개 공장과 관련된 인력 철수를 검토한다는 소문이 돌았어요. 한국 배터리 3사는 미국 내 10개 지역에서 60조 원 규모 투자를 진행 중이었는데 이 모든 게 흔들릴 수 있었거든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반도체 공장 건설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비자 문제 해결 없이는 공장 건설이 불가능하다. 한국 기업 관계자들의 공통된 우려였어요. 장비 설치부터 운영까지 전부 한국 기술자들이 필요한데 결국 트럼프 대통령도 입장을 바꿀 수밖에 없었습니다. 배터리, 반도체, 조선 등 미국의 숙련 인력이 부족하다. 한국 등 외국 전문가를 합법적으로 들여와 미국인을 훈련시켜야 한다. 비자 제도 개선을 시사하는 발언이었죠. 현실을 인정한 거였어요. 하지만 이미 상처는 깊었습니다. 그날 쇠사슬에 묶인 건 사람만이 아니었습니다. 동맹의 신뢰였어요. 475명이 체포되던 그 순간
12조 원의 투자와 8,400개의 일자리, 그리고 평균 6만 달러의 급여가 함께 흔들렸어요. ICE와 FBI, DEA까지 동원된 대규모 작전의 결과가 이것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외국 기업이 미국 투자에 회의적이게 만드는 경고다. 국제 경제 전문가들의 분석이었어요.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정말 놀라운 건 그 다음에 일어날 일들이었거든요. 한국의 반격, 그리고 미국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결과들 말이에요. 332명의 한국인 기술자들이 체포되던 그 순간 아무도 몰랐어요. 이 사건이 얼마나 큰 파장을 일으킬지, 그리고 한국이 어떤 카드를 꺼낼지를요. 미국이 노린 건 기술이었습니다. 하지만 얻은 건 국제사회의 비판과 동맹국의 불신, 그리고 경제적 타격이었죠. 쇠사슬은 몸을 묶었지만 진짜 묶인 건 미국 자신의 발목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사건 이후 미국 정치권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외국 전문가를 합법적으로 들여와 미국인을 훈련시켜야 한다. 하원에너지위원회에서 나온 발언이었어요. 우리는 이를 위해 비자를 전면 개편할 필요가 있다. 저는 이 발언들을 들으며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불법 체류 단속을 해놓고선 외국 전문가가 필요하다니요? 며칠 후 트럼프 대통령이 전용기 앞에서 한 인터뷰는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한국과는 아주 좋은 관계다. 우린 여전한 동맹국이다. 사건을 수습하려는 듯한 발언이었죠. 하지만 미국인 일자리가 우선이다. 외국 기술자들이 우리 국민을 훈련시켜야 한다. 그 순간 모든 게 명확해졌어요. 이건 단순한 단속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워싱턴으로 돌아와 관련 자료들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한국 기업들이 미국에 얼마나 많은 투자를 했는지 알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현대차만 봐도 그랬어요. 조지아주 사바나 공장에만 55억 달러를 투자했습니다. 하나로 약 7조 원이었죠. 엘라베마 몽고메리 공장까지 합치면 85억 달러였어요. 11조 원이 넘는 투자를 한 거구나.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현대차가 미국에서 고용한 직원이 12,000명이었어요. 대부분 현지인이었죠. 이 정도면 정말 미국 경제에 기여한 거 아닌가? 제가 만난 조지아주 경제개발청 관계자의 말이었어요. 현대차 덕분에 우리 주 실업률이 크게 줄었다. 삼성의 투자 규모는 더욱 압도적이었습니다. 텍사스 테일러 반도체 공장에만 170억 달러를 투자했어요. 하나로 22조 원이었죠. 뉴욕 뉴스킬 반도체 패키징 공장까지 합치면 200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26조 원이라고? 저는 자료를 보며 중얼거렸어요. 한 기업이 이 정도 투자를? 삼성 텍사스 공장은 미국 반도체 제조업 부활의 상징이었습니다. 3나노 최첨단 공정으로 연간 50만 개의 웨이퍼를 생산할 예정이었어요. 이 공장 하나로 미국 반도체 자금률이 20% 올라간다. 텍사스주 경제개발공사 관계자의 설명이었어요. 삼성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었다. LG의 투자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미시간 홀랜드 배터리 공장에 26억 달러, 오하이오 배터리 공장에 13억 달러를 투자했어요. 총 39억 달러, 하나로 5조 원이었죠.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제너럴 모터스와의 합작 투자까지 합치면 그 규모가 상상을 초월했어요. 얼티엄 셀즈 프로젝트만 260억 달러야. 미시간 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의 말이었어요. LG가 절반을 투자한다면 130억 달러, 17조 원이다.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뉴욕 클레이 반도체 패키징 공장에 150억 달러를 투자한다고 발표했어요. 하나로 19조 원이었죠. 메모리 반도체 최첨단 기술을 미국에 이전하는 거다. 반도체업계 관계자의 설명이었어요. 미국 입장에서는 꿈 같은 일이지. 이 모든 투자를 합치면 얼마가 될까요? 현대차 11조 원, 삼성 26조 원, LG 22조 원, SK 하이닉스 19조 원. 총 78조 원이었습니다. 한국 기업 4곳이 미국에 78조 원을 투자했다고? 저는 계산기를 다시 두드려 봤어요. 이게 정말 맞나? 하지만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한국 기업들이 미국에 쏟아부은 투자는 상상을 초월했어요. 더 놀라운 건 이들의 헌신도였습니다.
현대차는 미국 진출 20년 동안 한 번도 공장을 철수한 적이 없었어요. 금융위기 때도 무역 분쟁 때도 묵묵히 버텼죠. 2008년 금융위기 때 많은 기업들이 떠났는데 현대차는 오히려 투자를 늘렸어. 엘라베마주 경제개발청 부청장의 회고였어요. 정말 믿을 만한 파트너였다. 삼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996년 텍사스에 첫 공장을 지은 후 30년간 한 번도 약속을 어긴 적이 없었어요. 삼성은 약속을 지키는 기업이야. 텍사스주 상원의원의 평가였어요. 말한 대로 투자하고 말한 대로 고용한다. LG는 더욱 인상적이었습니다. 미국 진출 후 현지 인재 육성에 엄청난 투자를 했거든요. 미시간 대학교와 공동으로 배터리 연구소를 설립했어요. 오하이오 주립 대학교와는 인재 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했죠. LG가 우리 대학에 100억 원을 기부했어. 미시간 대학교 총장의 말이었어요. 배터리 인재 육성을 위해서 말이야. SK 하이닉스의 현지 기여도 눈에 띄었습니다. 뉴욕주에 연구개발센터를 설립해서 현지 엔지니어 500명을 고용했어요. SK 하이닉스 덕분에 우리 주가 반도체 허브가 됐다. 뉴욕주 경제개발공사 사장의 감사 인사였어요. 실리콘밸리 다음 가는 생태계가 만들어졌다. 하지만 이런 헌신과 투자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보인 건 쇠사슬이었습니다. 미국 내 숙련공 부족 현실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더욱 아이러니했어요. 배터리 분야만 봐도 그랬습니다. 미국 전체에서 배터리 제조 경험이 있는 숙련 기술자는 2,000명 남짓이었어요. 그런데 앞으로 필요한 인력은 5만 명 이상이었거든요. 25배 부족한 상황이야. 미시간의 한 배터리 업계 관계자가 털어놓은 속내였어요. 리튬이온 배터리 제조 공정을 제대로 아는 미국인이 몇이나 되겠어? 반도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삼성이 텍사스에서 진행 중인 22조 원 규모 반도체 공장 SK 하이닉스가 계획하는 19조 원 투자까지 합치면 필요한 전문 인력이 수만 명이었어요. 우리가 가진 건 돈뿐이야. 기술은 없어. 실리콘밸리의 한 반도체 전문가가 한 말이었습니다. 한국 엔지니어들이 가진 노하우는 10년, 20년의 경험이 축적된 거거든. 이제야 조지아 공장 급습의 진짜 이유가 보였어요. 쇠사슬은 몸을 묶었지만 그들이 노린 건 기술이었습니다. 체포된 332명의 한국인들을 자세히 살펴보니 더욱 확실해졌어요. 단순한 공장 근로자들이 아니었거든요. 박성호 부장, LG에너지솔루션에서 15년간 일한 배터리 셀 설계 전문가였습니다. 김준영 차장, 현대차에서 10년간 전기차 파워트레인을 개발한 엔지니어였어요. 이들 한 명 한 명이 살아있는 기술 도서관이야. 조지아 공대의 한 교수가 말했어요. 머릿속에 들어있는 노하우를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거든. 78조 원을 투자하고 수만 명을 고용하고 30년간 한결같이 파트너십을 유지해온 기업들. 그런 기업들의 핵심 인재를 쇠사슬로 묶어서 끌고 간 겁니다. 며칠 후 워싱턴에서 열린 비공식 브리핑에 참석할 기회가 있었어요. 에너지부 관계자가 솔직한 속내를 털어놨습니다. 우리는 중국과의 기술 경쟁에서 뒤처지고 있다. 그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담겨 있었어요. 배터리든 반도체든 핵심 기술은 아시아에 집중돼 있어. 특히 한국이 갖고 있는 기술 수준은 정말 인상적이야. 그래서 강압적인 방법을 쓴 건가요? 제가 물었죠. 강압이라기보다는 기회를 만든 거지. 한국 기술자들이 미국에 더 오래 머물면서 우리 인력을 훈련시키길 원해. 결국 인정한 셈이었어요. 단순한 단속이 아니라 기술 이전을 노린 것이라고 말이죠. 하지만 현실은 그들의 계산과 달랐습니다. 한국 기업들의 반응이 예상보다 훨씬 강경했거든요. 현대차는 즉시 법무팀을 가동했어요. LG에너지솔루션은 전세기를 띄워 직원들을 본국으로 송환했죠. 우리는 협박을 받으며 기술을 전수할 생각이 없다. 현대차 관계자의 강경한 입장이었어요. 파트너십은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해야 한다. 삼성전자도 즉각 긴급회의를 소집했습니다. 78조 원 투자가 이런 대우를 받을 일인가? 삼성 관계자의 분노 섞인 목소리였어요. 30년간 쌓아온 신뢰가 하루아침에 무너졌다. 더 놀라운 건 한국 정부의 대응이었습니다.
외교부 장관이 긴급히 워싱턴으로 출장을 왔어요. 주미 한국 대사관은 24시간 비상체제에 들어갔죠. 우리 국민들을 즉시 석방하라. 한국 정부의 요구는 분명했어요. 이는 명백한 협정 위반이다. 국제사회의 반응도 냉담했습니다. 독일 기업들이 먼저 우려를 표명했어요. 오늘은 한국 기업이지만 내일은 우리가 될 수도 있다. 폴크스바겐 관계자의 말이었습니다. 미국의 이런 행태는 투자 환경을 악화시킨다. 일본 기업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도요타, 혼다 등이 한국 기업들과 비슷한 상황에 놓일 수 있다며 경계심을 드러냈죠. 동맹국에 대한 이런 처사는 이해할 수 없다. 유럽연합 통상 담당 집행위원회 공식 성명이었어요. 미국 내부에서도 비판이 거셌습니다. 78조 원 투자한 기업들을 이렇게 대해도 되나? 조지아주 민주당 하원 의원이 공개적으로 비판했습니다. 우리 주 경제를 망치는 일이다. 한편 미국 언론들은 사건의 본질을 날카롭게 파헤쳤어요. 미국이 정말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뉴욕타임스의 분석 기사 제목이었습니다. 78조 원 투자인가, 기술 탈취인가? 월스트리트 저널은 더 직설적이었어요. 한국 기업 대상 강압적 기술 이전 요구. 이런 보도들을 보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전 세계가 이미 알고 있다는 걸 말이에요. 한국의 노하우는 단속으로 빼앗을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78조 원이라는 천문학적 투자, 30년간의 신뢰와 헌신, 그리고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 이 모든 걸 쇠사슬로 묶을 수는 없었어요. 기술은 강요로 전수되는 게 아니라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공유되는 것이었어요. 미국은 이 기본 원칙을 간과했던 거죠. 332명의 한국 기술자들이 구금되던 그 순간 수십 년간 쌓아온 한미 기술 협력의 신뢰도 함께 흔들렸습니다. 미국이 정말 원했던 건 한국의 기술이었어요. 하지만 얻은 건 국제사회의 비판과 동맹국의 불신뿐이었죠. 기술은 탈취할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존중하고 협력해야만 얻을 수 있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한국은 이미 그 가치를 증명해 보였거든요. 78조 원의 투자와 30년의 헌신으로 말이에요. 구금된 332명. 그들은 누군가의 아버지이자 남편, 또 누군가의 아들이었습니다. 가족들의 눈물이 시작이었어요. 저희 남편이 왜 범죄자 취급을 받아야 하는 거죠? LG에너지솔루션 직원의 부인이 대사관 앞에서 한 말이었습니다. 15년간 성실히 일해온 남편이 쇠사슬에 묶여 끌려가는 모습을 봤어요. 지금 시대에 이게 가능한 일인가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외교 문제가 아니라는 걸 말이죠. 구금된 기술자들의 가족들이 하나둘 몰려들었어요. 인터뷰도 공개됐는데 눈물과 분노로 가득한 얼굴들이었죠. 미국 공장을 위해 헌신하는 한국 사람들이 이런 굴욕을 당해도 되는 건가요? 현대차 담당자의 딸이 울먹이며 말했어요. 합법적으로 일하고 있었는데 왜 범죄자 취급을 받아야 하죠? 이런 가족들의 증언이 언론을 타면서 국민적 분노가 폭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마다 분노의 댓글들이 쏟아졌어요. 이건 정말 아닌 것 같아. 머나먼 타지에서 저런 취급을 받는 동포를 보니 화가 치밀어 오른다.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는 온통 관련 키워드들로 도배됐습니다. 조지아 구금, 한국인 체포, 자주국방 같은 단어들이 상위권을 차지했어요. 사회관계망 서비스에서는 더욱 직설적인 반응들이 나왔죠. 방위비도 천문학적으로 내면서 이런 대우 받을 거면 차라리 핵무기 만들자. 이젠 정말 자주국방이 필요하다. 이젠 한국이 이런 대우 받지 않아도 되지 않나. 이런 여론의 변화를 가장 먼저 감지한 건 정치권이었어요. 국회에서는 여야 할 것 없이 이 사태에 대한 우려를 쏟아냈습니다. 이는 명백한 주권 침해 행위다. 우리 국민과 기업을 보호하는 게 정부의 역할이다. 더 놀라운 건 시민사회의 반응이었습니다. 서울 명동 주한미국 대사관 앞에 시민들이 모여들었어요. 우리 기술자들을 즉시 석방하라. 동맹은 굴복이 아니다. 더욱 충격적인 장면은 따로 있었어요. 미국 내 한국계 시민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워싱턴 주한국 대사관 앞에서 한국계 미국인들이 모여든 겁니다. 조지아 현지에서도 한인회가 항해 성명을 발표했죠.
우리는 미국 시민이지만 한국인의 자존심을 잊지 않았다. 조지아 한인 회장의 말이었습니다. 불법 체류자들이 아닌데 이런 부당한 처사를 그냥 넘어갈 수 없다. 이런 국민적 분노를 본 정부와 기업들의 대응은 신속했습니다. 외교부 장관은 그날로 전용기에 몸을 맡겼어요. 우리 국민들의 안전한 석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긴급 화상회의에서 장관이 한 말이었어요. LG에너지솔루션은 더욱 극적으로 움직였습니다. 회사 차원에서 전세기를 띄우기로 결정한 겁니다. 우리 직원들의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LG 최고 경영자의 긴급 성명이었어요. 어떤 압박도 받지 않겠습니다. 삼성, 현대, LG 등 주요 기업들은 즉각 긴급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각 회사의 최고 경영진들이 직접 나서서 대응 방안을 논의했어요. 우리 기업들이 뭉쳐야 할 때다. 재계의 한 관계자가 말했어요. 개별 대응으로는 한계가 있다. 주미 한국 대사관의 움직임도 눈에 띄었습니다. 대사관 직원들이 24시간 교대로 구금된 한국인들과의 면담을 추진했어요. 영사 업무를 총동원해서 말이죠. 우리 국민들을 보호하는 게 우리의 의무다. 대사관 관계자의 말이었어요. 밤낮 없이 노력하고 있다. 이런 정부와 기업의 발빠른 대응을 본 국민들의 반응은 더욱 뜨거워졌습니다. 기업들이 이번에도 제대로 나서는구나. 우리가 만만한 나라가 아니라는 걸 보여줘야 한다. 온라인상에서는 자주 국방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졌어요. 방위비 분담금으로 우리 무기 사자. 미군 의존도를 줄이자. 이런 여론의 변화를 뒷받침하는 통계들이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한국의 방산 수출 실적이 2024년 140억 달러를 기록했다는 사실이 재조명됐어요. 세계 4위 수준이었죠. 우리 무기가 이미 세계적 수준이다. 방산업계 관계자의 말이었어요. 폴란드, 호주, 노르웨이 등이 앞다퉈 주문하고 있다. 한국의 군사력이 세계 5위라는 평가도 화제가 됐습니다. 글로벌 파이어 파워가 발표한 순위였어요. 경제력뿐만 아니라 군사력도 강국 수준이다. 군사 전문가의 분석이었어요. 자주 국방이 불가능한 게 아니다. K2 흑표 전차, 천무 다연장 로켓, 현무 미사일 등 한국산 무기들의 성능이 재평가받기 시작했어요. 우리 무기가 세계 최고 수준이다. 이제 당당하게 나가자. 자존심을 지키자. 국민들의 목소리는 점점 하나로 모아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정치권도 변화하기 시작했어요. 방위비 분담보다 자주 국방 투자를 늘려야 한다. 국방위원회 의원의 발언이었어요. 우리 기술로 우리 안보를 지키자. 여론조사 결과도 이런 분위기를 반영했습니다. 자주 국방 강화에 대한 찬성 비율이 70%를 넘어섰어요. 방위비 분담금 증액 반대는 80%에 달했죠. 국민의식이 확실히 바뀌었다. 여론조사 전문가의 분석이었어요. 더 이상 끌려다니지 않겠다는 의지가 강하다. 해외 한인 사회의 반응도 뜨거웠습니다. 미국 전역의 한인회들이 연대 성명을 냈어요. 캐나다, 호주의 한인들도 동참했죠. 조국의 자존심이 우리의 자존심이다. 뉴욕 한인회장의 말이었어요. 함께 싸우겠다. 이런 국민적 결집을 본 정부는 더욱 강경한 입장을 취하기 시작했습니다.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한 동맹 관계를 원합니다.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공식 발언이었어요. 우리 국민과 기업을 보호할 수 있는 힘을 기르겠습니다. 기업들의 단합된 대응도 인상적이었어요.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긴급 성명을 냈습니다. 우리 기업인들의 정당한 활동을 보호해달라. 전국경제인연합회도 동참했어요. 경제와 안보는 분리될 수 없다. 저는 이 모든 움직임들을 지켜보며 놀라지 않을 수 없었어요. 국민의 분노는 무기가 되었고 자주 국방의 함성이 되었습니다. 과거 같으면 조용히 넘어갔을 일들이 이제는 국민적 분노로 폭발하고 있었어요. 정부와 기업도 이에 부응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그들은 피해자가 아니었습니다. 결심한 주체였어요. 구금당한 기술자들의 가족들이 눈물을 흘렸지만 그 눈물은 굴복이 아니라 분노였습니다. 그리고 그 분노는 전 국민의 결의로 번져갔어요. 더는 당하고만 살 수 없다. 이것이 한국 국민들의 한결같은 목소리였습니다. 그리고 이 목소리가 정부와 기업,
해외 한인 사회까지 하나로 묶어냈어요. 332명의 기술자, 구금 사건은 단순한 외교 문제를 넘어서 한국인의 자존심과 정체성 문제가 됐습니다. 위협은 곧 결의로 바뀌었고 한국은 강경한 협상 태세를 취하기 시작했어요. 미국이 압박하면 할수록 한국의 결집력은 더욱 강해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인의 저력이었어요. 모욕당한 순간 분노했던 그 감정이 이제는 굳건한 결의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끌려다니지 않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보여줬어요. 그리고 그 의지를 뒷받침할 힘도 충분히 갖고 있다는 걸 증명했습니다. 국민적 결집이 국가 안보와 자존심을 지탱하는 순간이었어요. 방산 수출 140억 달러, 군사력 세계 5위, 그리고 무엇보다 꺾이지 않는 국민정신. 이 모든 게 합쳐져서 한국이라는 나라의 진짜 힘을 보여준 거였습니다. 2025년 8월, 한미 정상회담이 열렸습니다. 저는 워싱턴의 여러 소스들을 통해 회담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참석자들의 증언이 일치했거든요. 공개된 언론 보도보다 실제로는 훨씬 큰 게임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미국은 계속해서 방위비 증액을 압박했어요. 한국은 지금보다 더 많이 부담해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의 일관된 입장이었어요. 주한미군 유지 비용을 대폭 늘려야 하고 기지도 임대가 아닌 미국 소유로 했으면 좋겠다. 갈수록 요구는 더욱 거세지고 있었죠. 하지만 한국의 대응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겐 에너지 안보가 필요합니다. 한국 대통령이 꺼낸 카드였어요. 사용 후 해결료 재처리 논의를 시작하고 싶습니다. 그 순간 회의실 분위기가 바뀌었다고 해요. 재처리? 트럼프가 되물었습니다. 일본처럼 말인가? 그렇습니다. 우리도 에너지 주권이 필요해요. 한국 측의 확고한 입장이었어요. 2030년이면 저장고가 포화됩니다. 생존의 문제입니다. 미국 측은 처음엔 안색을 표했습니다. 핵 확산 우려가 있다. 국무장관의 반응이었어요. 다른 나라들도 요구할 수 있다. 하지만 한국의 논리는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일본과 우리를 차별할 합리적 이유가 있나요? 한국 외교부 장관의 날카로운 지적이었어요. 기술력으로는 이미 일본을 넘어섰습니다. 실제로 그랬어요. 한국의 원전 기술이 세계 5위 수준이었거든요. 아랍에미리트 바라카 프로젝트를 보십시오. 한국 측이 제시한 근거였어요. 400억 달러 규모를 수주했어요. 프랑스, 미국, 일본을 제치고 말이죠. 트럼프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한국의 투자 철수 가능성 때문이었어요. 조지아 사건 이후 현대차와 LG가 투자 재검토를 언급했거든요. 60조 원 배터리 투자, 40조 원 반도체 투자가 흔들릴 수 있었습니다. 좋다. 논의해보자. 트럼프의 최종 결정이었어요. 하지만 비핵화 조건은 엄격하게 지켜야 한다. 한국 측은 즉시 동의했습니다. 당연히 평화적 목적으로만 사용합니다. 핵무기가 아니라 에너지 안보가 목적이라는 걸 분명히 했어요. 한미 정상회담 이후 한국 외교부 장관이 워싱턴에서 역사적 발표를 했습니다. 한미 양국이 사용 후 해결료 재처리 논의를 개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 소식은 전 세계를 놀라게 했어요. 정말인가? 일본 언론들의 첫 반응이었어요. 한국도 재처리 권한을 갖게 되나? 미국 내 반응도 복잡했습니다. 트럼프가 정말 이걸 허용했다고? 워싱턴의 한 정책 전문가가 말했어요. 이건 큰 양보인데. 실제로 미국 내부에서도 의견이 갈렸어요. 국방부는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핵 확산 정책의 변화가 될 수 있다. 다른 동맹국들도 같은 요구를 할 것이다. 하지만 상무부와 에너지부는 달랐어요. 한국의 투자를 잃을 수는 없다. 경제적 실익을 고려해야 한다. 트럼프도 처음에는 만족스러워했습니다. 하지만 며칠 후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어요. 공화당 내 강경파들이 반발했거든요. 핵 확산 위험을 키웠다. 일본 외에는 허용하지 않는 게 원칙이었는데. 민주당도 비판했어요. 충분한 검토 없이 결정한 것 같다. 의회와 협의했어야 한다. 언론들의 분석도 나왔습니다. 트럼프가 한국에게 너무 큰 양보를 했다. 워싱턴 포스트의 사설이었어요. 핵정책 일관성에 문제가 생겼다.
뉴욕타임스도 비슷한 논조였죠. 동아시아 핵 균형의 변화를 가져올 것. 이런 비판들을 보며 트럼프는 후회하기 시작했어요. 너무 성급했나? 측근들에게 한 말이었다고 해요. 한국에게 너무 많이 준 건 아닌가? 하지만 이미 공식 발표가 난 상황이었어요. 되돌리기 어려웠죠.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예상대로 되지 않았어요. 한국이 강경하게 나왔거든요. 재처리 논의를 해주는 대신 방위비는 현 수준에서 동결하자. 한국 측의 제안이었어요. 상호 이익이 되는 거래 아닌가요? 이때부터 워싱턴은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재처리는 별개 문제고 방위비는 더 올려야 한다. 하지만 한국은 물러서지 않았어요. 패키지 딜이었다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재처리 논의 방위비 동결, 이게 합의 아니었나요? 기술 이전 문제도 마찬가지였어요. 한국 기업들이 예상보다 강경하게 나왔습니다. 기술은 협력으로 공유되는 것이지 강요로 전수되는 게 아닙니다. 현대차 관계자의 말이었어요.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해야죠. 주한미군 문제도 복잡해졌어요. 이런 상황을 보며 트럼프는 점점 초조해졌어요. 뭐 하나 제대로 되는 게 없네. 측근들에게 털어놓은 속내였다고 해요. 한국이 이렇게 강하게 나올 줄 몰랐다. 그래서 나온 게 조지아 사건이라는 거였습니다. 누가 주도권을 쥐고 있는지 알려주자. 백악관 내부 회의에서 나온 말이었다고 해요. 방위비, 주한미군, 기술 이전 모든 걸 다 압박하자. 475명 체포, 그중 332명이 한국인. 이 숫자들 뒤에는 치밀한 계산이 있었던 거예요. 12조 원 투자를 흔들어서 한국을 굴복시키자. 트럼프 행정부의 속셈이었어요. 재처리 논의에 대한 합의도 재검토하게 만들자. 하지만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한국의 반발이 예상보다 훨씬 거셌어요. 투자 철수까지 검토한다는 소식이 나왔죠. 이건 예상과 다르다. 워싱턴의 당황스러운 반응이었어요. 한국이 이렇게 나올 줄 몰랐다. 더 큰 문제는 국제 여론이었습니다. 전 세계가 미국을 비판했어요. 동맹국에 대한 일방적 압박, 경제를 인질로 잡는 행위. 미국의 주도권 과시는 오히려 역풍을 불러왔습니다. 저는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그날 한국은 협상 대상이 아니라 협상 주체였습니다. 압박을 받으면 더 큰 카드를 꺼내는 나라였어요. 핵재처리라는 역사적 성과를 이뤄낸 나라였죠. 한국 입장에서는 이 주제가 재논에 된다는 것만으로도 첫 발을 뗀 거였습니다. 1988년 일본이 재처리 권한을 얻은 후 37년 만 한국이 마침내 동등한 대우를 받을 기회를 얻게 된 거였어요. 일본과 우리를 차별할 합리적 이유가 있나요? 한국 외교부 장관의 그 한마디가 37년 차별의 벽을 무너뜨린 거였습니다. 핵을 원한 것이 아니라 생존을 원한 것이었습니다. 2030년 저장고 포화라는 절박한 현실, 세계 5위 원전 기술력, 바라카 수출 성공. 이 모든 게 합쳐져서 정당한 요구를 관철시킨 거였어요. 그리고 그 정당한 요구를 관철시킨 나라였어요. 미국의 방위비 압박이 오히려 한국의 핵 협상 문을 열어준 셈이었습니다. 아이러니한 결과였죠. 트럼프는 뒤늦게 깨달았을 겁니다. 한국을 함부로 대할 수 없는 나라라는 걸 말이에요. 조지아 사건으로 압박하려 했지만 오히려 한국의 저력만 확인시켜준 결과가 됐어요. 압박을 기회로 바꾼 한국의 외교 전략이 빛을 발한 순간이었습니다. 재처리 논의 개시. 이 5글자가 갖는 의미는 엄청났어요. 한국이 더 이상 일본의 그림자에 가려진 나라가 아니라는 걸 증명한 거였거든요. 에너지 주권을 가진 진짜 선진국으로 인정받은 순간이었습니다. 미국도 이제는 한국을 동등한 파트너로 대해야 한다는 걸 깨달았을 거예요. 일방적으로 압박할 수 있는 상대가 아니라는 걸 말이죠. 332명의 구금이 불러온 예상치 못한 결과. 위기를 기회로 바꾼 대한민국의 외교력을 보여준 역사적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자료를 찾던 중 문건 속 불편한 진실을 확인했습니다. 1988년 7월 26일. 일본이 미국과 원자력 협력 협정을 개정한 날이었어요. 이날부터 일본은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권한을 갖게 됐죠. 37년 전 일이구나.
저는 황변한 문서들을 들춰보며 중얼거렸어요. 그때부터 차별이 시작된 거야. 1988년 협정문을 자세히 살펴보니 더욱 놀라웠습니다. 일본은 재처리뿐만 아니라 플루토늄 추출까지 허용받았어요. 핵무기 제조가 가능한 수준의 권한이었죠. 왜 일본만? 이 질문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당시 일본의 원전 기술 수준을 찾아봤어요. 1988년 일본은 원전 37기를 운영 중이었습니다. 한국은 고작 4기였죠. 그때는 차이가 컸구나. 하지만 지금은 달랐어요. 현재 한국은 24기의 원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33기죠. 숫자상 차이는 많이 줄었어요. 하지만 더 중요한 건 기술력이었습니다. 2009년 12월 27일, 한국이 아랍에미리트 바라카 원전 수주에 성공한 날이었어요. 400억 달러 규모의 대형 프로젝트였습니다. 이게 전환점이었어. 당시 경쟁 상대는 프랑스 아레바, 미국 웨스팅하우스, 일본 미쓰비시였어요. 원전 선진국들을 모두 제치고 한국이 승리한 거였죠. 기술력으로 인정받은 순간이었다. 바라카 원전의 성공 요인을 분석한 자료들을 찾아봤어요. 한국형 원전 APR 1400의 안전성과 경제성이 결정적이었습니다. 후쿠시마 사고 이후 안전성이 최우선 과제였는데 한국 원전이 가장 뛰어났다. 국제원자력기구 보고서의 내용이었어요. 건설 기간도 짧고 비용도 저렴했다. 실제 수치를 보니 놀라웠습니다. 한국 원전의 건설 단가는 킬로와트당 2,800달러였어요. 프랑스가 5,000달러, 미국이 6,000달러였죠. 절반 수준이었습니다. 건설 기간도 한국이 50개월, 프랑스가 70개월이었어요. 20개월이나 빨랐죠. 경쟁력에서 앞서는 거네. 더욱 충격적인 자료를 발견했습니다. 세계원자력협회가 발표한 원전 성능 지표에서 한국이 1위를 차지한 거였어요. 가동률, 안전성, 경제성 모든 면에서 최고 점수를 받았습니다. 일본은 몇이지? 찾아보니 일본은 4위였어요. 한국보다 뒤처져 있었습니다. 이미 넘어섰구나. 그런데도 재처리 권한에서는 여전히 차별받고 있었던 거예요. 워싱턴의 한 원자력 전문가와 만날 기회가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한국 기술이 더 앞서 있어요. 그의 고백이었어요. 안전성, 경제성, 건설 능력 모든 면에서 말이죠. 그럼 왜 차별이 계속된 건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정치적 이유죠. 일본은 오래된 동맹국이니까. 기술과 정치는 다른 문제인데. 그게 현실이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바뀔 때가 됐죠. 한국의 원전 수출 실적을 더 자세히 조사해봤어요. 바라카 원전 이후에도 성과가 계속됐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체코, 폴란드 등에서 진행되는 원전 사업 입찰에 한국이 최종 후보로 선정됐어요. 세계가 한국 원전을 인정하고 있다. 국제원자력기구 사무총장도 공개적으로 인정했습니다. 한국은 원전 기술 강국으로 부상했다. 2023년 비엔나 본부에서 한 발언이었어요. 안전성과 경제성을 모두 갖춘 기술력을 보유했다. 반면 일본의 상황은 어땠을까요?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일본의 원전 산업은 크게 위축됐어요. 많은 원전이 가동 중단됐고 새로운 건설 계획도 취소됐죠. 일본은 오히려 뒤처지고 있어. 일본 원전 업계 관계자와의 대화에서 나온 말이었어요. 한국이 훨씬 앞서 나가고 있다. 구체적인 수치로 비교해보니 더욱 명확했습니다. 원전 수출 실적에서 한국이 압도적이었어요. 바라카 4기 400억 달러, 추가 수주 가능성까지 합치면 800억 달러 규모였습니다. 일본의 최근 수출 실적은 거의 전무했어요. 터키 프로젝트도 취소됐고 영국 프로젝트도 중단됐죠.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 원전 기술의 세대별 비교도 흥미로웠습니다. 한국의 APR 1400은 3세대 플러스 기술이었어요. 최신 안전 기술이 적용된 모델이죠. 일본의 주력 모델들은 대부분 2세대 기술이었습니다. 후쿠시마 사고도 이런 구형 기술의 한계 때문이었어요. 기술 세대에서도 한국이 앞서 있어 더욱 결정적인 자료를 발견했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가 발표한 원전 기술 경쟁력 평가에서 한국이 세계 5위를 기록한 거였어요.
미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에 이어 5위였습니다. 일본은 7위였어요. 이미 일본을 넘어섰구나. 수출 경쟁력 평가에서는 더욱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이 세계 3위였어요. 건설 능력, 비용 경쟁력, 기술 신뢰성 모든 면에서 우수하다는 평가다. 보고서의 결론이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재처리 권한에서는 차별받고 있었죠. 이상하다. 기술은 더 뛰어난데 권한은 제한적이네. 그런데 한국이 끈질기게 재처리를 요구하는 이유도 알게 됐어요. 한국 원전 저장고가 2030년이면 포화에 도달한다는 거였습니다. 생존의 문제였어요. 한국은 핵무기를 원한 적이 없습니다. 외교부 관계자의 말이었어요. 단지 안전한 에너지와 미래 세대를 위한 해결책을 원했어요.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는 이를 협박 카드로 썼습니다. 정치적 계산이었죠. 하지만 현실은 달라졌습니다. 한국은 원전 기술 세계 5위, 수출 경쟁력 3위로 이미 일본을 넘어섰어요. 이런 모순된 상황을 본 국제사회도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했어요. 국제원자력법 전문가들이 학술지에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한국에 대한 차별적 대우는 합리적 근거가 부족하다. 제목부터 직설적이었어요. 기술력과 안전성 면에서 일본과 차별할 이유가 없다. 유럽의 원자력 정책 연구소도 비슷한 보고서를 냈어요. 한국의 원전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재처리 권한 제한은 시대착오적이다. 이런 국제적 여론 변화를 가장 민감하게 느낀 건 미국이었습니다. 국무부 내부 문건을 보니 고민의 흔적이 역력했어요. 한국에 대한 차별적 대우가 국제적 비판을 받고 있다. 동맹국 간 평등한 대우 원칙에 어긋난다. 기술력 면에서 한국이 일본을 앞서고 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에너지부의 내부 평가는 더욱 솔직했습니다. 한국 원전 기술의 우수성을 더 이상 부인할 수 없다. 바라카 프로젝트 성공으로 세계적 인정을 받았다. 차별적 대우를 유지할 명분이 약해졌다. 의회에서도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한국은 신뢰할 수 있는 동맹국이다. 하원에너지위원회 의원의 발언이었습니다. 일본과 다르게 대우할 이유가 없다. 기술력으로 보면 오히려 한국이 앞서 있다. 상원 외교위원회에서도 비슷한 의견이 나왔어요. 동맹국 간 평등 대우는 기본 원칙이다. 한국의 재처리 요구는 합리적이다. 이런 분위기 변화 속에서 결정적 계기가 찾아왔습니다. 바로 조지아 사건이었어요. 한국이 투자 다변화를 검토한다는 소식에 미국이 당황했죠. 60조 원 배터리 투자, 40조 원 반도체 투자가 흔들릴 수 있었거든요. 한국을 잃을 수는 없다. 백악관의 위기감이었습니다. 양보할 건 양보해야 한다. 차별은 오래됐지만 기술은 진실을 말했습니다. 한국의 원전 기술력은 이미 세계가 인정하는 수준이었어요. 일본보다 뛰어난 면이 많았죠. 세계는 이미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왜 일본은 되고 한국은 안 되는가? 이 질문에 대한 합리적 답변이 없다는 걸 말이에요. 한국의 끈질긴 노력이 마침내 결실을 맺을 때가 온 거였습니다. 2030년 저장고 포화라는 절박한 현실, 세계 5위 원전 기술력, 바라카 수출 성공, 그리고 조지아 사건이 불러온 국제적 관심까지 모든 조건이 맞아떨어진 순간이었어요. 생존의 문제. 한국이 재처리를 원한 이유였습니다. 핵무기가 아니라 안전한 에너지, 미래 세대를 위한 해결책을 원한 거였죠. 그리고 그 정당한 요구가 마침내 받아들여질 환경이 조성된 거였습니다. 37년간의 차별이 끝나가는 순간이었어요. 기술력으로 인정받은 정당한 결과였죠. 한국은 이제 진짜 원전 강국으로 인정받게 됐습니다. 일본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수준이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앞서가는 나라가 된 거예요. 불평등의 그림자가 걷히고 실력으로 인정받는 새로운 시대가 열리려 하고 있었습니다. 기술은 거짓말하지 않았어요. 37년의 기다림 끝에 한국이 마침내 정당한 대우를 받을 때가 온 거였습니다. 핵재처리 논의 발표 후 며칠. 저는 한국의 진짜 실력이 궁금해졌어요. 국방부 시절 쌓은 인맥들과 대화를 나누며 한국 군사력에 대한 자료들을 찾아봤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어요. 강화 콘크리트 20m를 뚫는다고?
2022년 6월 현무 5 미사일 시험 발사 성공 소식을 접했을 때 미군 정보부서의 반응이었습니다. 핵탄두 없이 이 정도 위력이라니. 현무 5는 8톤 무게의 재래식 탄두를 탑재했어요. 벙커버스터 기능으로 지하 깊숙한 시설까지 파괴할 수 있었죠. 실제로 현무 5의 위력은 전술 핵무기에 버금간다는 평가를 받았어요. 8톤의 고폭 탄두가 만들어내는 폭발력이 소형 핵탄두와 비슷했거든요. 핵 없는 핵이라고 불러도 될 것 같다. 영국 군사연구소의 분석이었어요. 이 정도면 충분히 억제력이 된다. 사거리는 더욱 놀라웠습니다. 최대 3,000km까지 날아갈 수 있어서 한반도에서 발사하면 괌까지 도달 가능한 거리였어요. 한국 미사일 기술의 발전 속도를 추적해보니 경이로웠습니다. 30년 전 현무1이 180km였던 게 현무2는 300km, 현무3은 1500km로 확장됐어요. 그리고 현무5는 3000km까지. 30년 만에 사거리가 17배 늘었다. 미사일 기술 발전사를 연구하는 전문가의 말이었어요. 이런 속도는 전례가 없다. 정확도도 세계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원형 공산 오차가 5m 이내라니까요. 이 정도 정확도면 핵탄두가 없어도 충분히 위협적이다. 랜드 연구소의 평가였어요. 적의 지휘부나 핵심 시설을 정밀 타격할 수 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따로 있었습니다. 폴란드가 한국의 현무2 미사일 500발을 주문한 거였어요. 180억 달러 규모의 대형 계약이었죠. 한국 미사일 기술을 세계가 인정한 거다. 방산업계의 해석이었어요. 성능과 가격 경쟁력을 모두 인정받았다. 호주도 현무3 도입을 검토한다는 소식이 나왔어요. 중국을 견제하려면 장거리 미사일이 필요하다. 호주 국방부 관계자의 말이었습니다. 한국 미사일이 가장 적합해 보인다. 그리고 2021년 9월 15일. 이날 한국이 또 다른 세계 기록을 썼습니다.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성공이었어요. 정말인가? 당시 펜타곤의 첫 반응이었다고 해요. 비핵 보유국이 SLBM을 전 세계에서 SLBM을 보유한 나라는 7개국뿐이었거든요. 미국, 러시아, 중국, 영국, 프랑스, 인도, 이스라엘이요. 한국이 8번째가 된 거였어요. 도산 안창호급 잠수함에서 발사된 현무4-4 미사일이 500km 떨어진 목표물을 정확히 타격했습니다. 3,000톤급 잠수함에서 말이에요. 수중에서 발사하는 탄도미사일은 기술적 난이도가 엄청나거든. 국방부 미사일 전문가의 말이었습니다. 잠수함 기술, 미사일 기술, 유도 기술이 모두 세계 최고 수준이어야 가능한 일이다. 도산 안창호급은 3,000톤급으로는 세계 최고 성능을 자랑했어요. 리튬이온 배터리로 2주간 잠항이 가능했거든요. 기존 디젤 잠수함보다 3배 이상 오래 물속에 있을 수 있다. 해군 관계자의 설명이었어요. SLBM 발사 능력까지 갖춘 잠수함은 전 세계에서 몇 척 되지 않았어요. 3,000톤급으로는 유일하다. 잠수함 전문가의 말이었어요. 소형이면서도 전략무기 운용이 가능한 건 한국뿐이다. 이런 성과들을 보고 있자니 한 가지 결론에 도달했어요. 한국은 이미 사실상의 핵 보유국이었습니다. 핵탄두는 없지만 그에 준하는 억제력을 갖춘 나라였어요. SLBM으로 언제 어디서든 타격할 수 있고 현무5로 어떤 시설이든 파괴할 수 있었거든요. 주변국들의 반응이 이를 증명했어요. 한국이 이렇게 강해질 줄 몰랐다. 일본 방위성 관계자의 속내였습니다. 우리보다 미사일 기술이 앞서 있는 것 같다. 실제로 일본은 아직 SLBM을 보유하지 못했거든요. 중국도 마찬가지였어요. 한국 미사일이 우리 동부 연안을 위협하고 있다. 중국 군사 전문가의 분석이었습니다. 베이징까지 도달할 수 있어서 우려스럽다. 북한도 한국의 미사일 전력을 의식하고 있었어요. 남한의 미사일이 우리 전 지역을 커버한다. 북한 매체의 우려 섞인 보도였습니다. 정밀 타격 능력이 위협적이다. 글로벌 파이어 파워가 발표한 세계 군사력 순위에서 한국이 5위를 기록한 것도 우연이 아니었어요. 미국, 러시아, 중국, 인도에 이어 5위였습니다. 경제 규모에 비해 군사력이 강하다. 군사 전문가의 분석이었어요. 특히 미사일 기술은 세계 3위 수준이다.
미국도 한국에 대한 인식을 바꾸기 시작했어요. 한국을 함부로 대할 수 없다. 펜타곤 관계자의 말이었습니다. 이제는 진짜 강국이다. 조지아 사건 이후 한국의 반응을 보면서 더욱 확신하게 됐죠. 군사력 뒷받침 없이는 저렇게 강경하게 나올 수 없다. 한국이 자신감을 갖는 이유가 있구나. 핵탄두가 없어도 충분히 위협적이다. 미국 국방부 내부 평가였어요. 재래식 무기만으로도 핵무기급 억제 효과를 내고 있다. 핵탄두는 없어도 한국은 세계를 억제했습니다. SLBM과 현무오라는 독창적 무기 체계로 말이에요. 어떤 나라도 함부로 건드릴 수 없는 억제력을 구축한 거였죠. 그들의 두려움은 현실이었습니다. 핵무기 없이도 핵무기급 효과를 내는 나라. 이것이 한국만의 독창적 억제력이었어요. 세계 7개국만 보유한 SLBM 기술, 핵 없는 핵이라 불리는 현무5 미사일. 이 모든 게 한국의 자주국방 의지를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더 이상 누구에게 의존하지 않고도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나라가 된 거였어요. 2025년 9월 파리 경제협력개발기구 원자력기구 국제회의가 열리기 직전이었습니다. 한국이 공동 주최국으로 선정됐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깜짝 놀랐어요. 한국이 주최국이라고요? 워싱턴의 에너지부 관계자가 믿기 어렵다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원전 정책을 논하는 최고 권위의 자리인데 경제협력개발기구 원자력기구 회의는 세계 에너지 정책의 방향을 결정하는 핵심 모임이었거든요. 미국, 프랑스, 영국 같은 전통 강국들이 주도해온 무대였죠. 조지아 사건이 오히려 기회가 됐어요. 파리에 있는 경제협력개발기구 관계자의 설명이었습니다. 한국의 기술력이 전 세계에 알려지는 계기가 됐거든요. 실제로 국제사회의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했어요. 가장 먼저 움직인 건 아프리카 국가들이었습니다. 소형 모듈 원자로로 에너지 빈곤을 해결하고 싶습니다. 가나 에너지부 장관의 서신이었어요. 한국과 함께 미래를 만들어가면 좋겠어요. 이어서 유럽이 러브콜을 보냈습니다. 한국과 에너지 협력을 강화하고 싶습니다. 유럽연합 에너지 담당 집행위원회 공식 발언이었어요. 특히 차세대 원전 기술 분야에서 말이죠. 체코는 더 구체적이었어요. 두코바니 원전 사업에 한국이 참여했으면 좋겠어요. 체코 산업통상부의 공식 요청이었습니다. 한국 기술을 신뢰하거든요. 중동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한국의 소형 모듈 원자로에 관심이 많아요. 사우디 에너지부의 비공식 접촉이었어요. 대규모 도입을 검토하고 있어요. 폴란드의 반응은 더욱 열정적이었죠. 한국과 원전 협력을 확대하고 싶습니다. 폴란드 기후환경부 장관의 메시지였어요. 차세대 원전 기술이 꼭 필요해요. 이런 러브콜 속에서 한국이 준비한 발표 내용은 정말 혁신적이었어요. 첫 번째는 인공지능 기반 에너지 전략이었습니다. 24시간 365일 완벽한 에너지 관리가 가능하죠. 카이스트 인공지능 대학원 교수의 설명이었어요. 인공지능이 전력 수요를 실시간으로 예측하고 원전과 재생에너지를 최적으로 운영해요. 탄소 배출은 최소화하면서 효율은 최대화합니다. 이건 기존과 완전히 다른 접근법이었어요. 두 번째는 차세대 원전 기술이었죠. 한국이 개발 중인 4세대 원전은 후쿠시마 같은 사고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설계였어요. 피동 안전 계통이 완벽해요. 두산 에너빌리티 기술진의 자신감이었어요. 전원이 완전히 끊어져도 저절로 안전하게 정지돼요. 세 번째가 소형 모듈 원자로였습니다. 마치 레고 블록 조립하듯 원전을 만들어요. 한국원자력연구원 박사의 설명이었어요. 공장에서 제작해서 현장에서 조립하는 방식이죠. 건설 기간은 절반으로 줄고 비용은 30%나 절약돼요. 한국의 소형 모듈 원자로가 게임 체인저가 될 거예요. 국제원자력기구 사무총장의 예상이었어요. 기존 대형 원전과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거든요. 일본과 중국의 당황스러운 반응도 재미있었어요. 한국이 갑자기 주목받고 있어. 일본 경제산업성 관계자의 내부회의 발언이었다고 해요. 우리 입지가 좁아지고 있는 게 아닌가. 한국의 원전 기술이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중국 원자력 업계에 우려 섞인 분석이었습니다. 시장 점유율을 빼앗길 수도 있어요.
한국 정부의 야심찬 계획도 인상적이었어요. 이번 회의를 통해 한국의 에너지 리더십을 확립하겠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포부였습니다. 기후위기 해법을 제시할 거예요. 원전과 재생에너지의 조화가 핵심이에요. 에너지 정책 수립진의 기본 방향이었어요. 탄소 중립과 에너지 안보를 동시에 달성하는 방법이죠. 한국이 제시할 비전은 명확했습니다. 2050년 탄소 중립 달성과 동시에 안정적이고 경제적인 에너지 공급을 보장하는 것이었어요. 국제회의를 앞두고 각국의 기대감이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한국이 뭔가 특별한 걸 발표할 것 같아요. 영국 에너지 전문가의 예상이었어요. 게임을 바꿀 만한 혁신이 나올 거예요. 한국의 발표가 가장 기대돼요. 독일 전문가의 말이었어요. 미래 에너지 정책의 방향을 제시할 것 같아요. 세계가 우리의 답을 기다리고 있어요. 청와대 관계자의 말이었습니다. 이번이 기회죠. 저는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세계가 듣는 가운데 한국이 답을 제시했습니다. 기후위기라는 인류 최대 난제에 대한 한국만의 해법을 말이에요. 한강의 기적은 경제였고 이제는 기후였습니다. 1960년대 한강의 기적이 한국을 경제 강국으로 만들었다면 이제는 기후 기적을 통해 에너지 강국으로 도약하는 거였어요. 조지아 사건으로 시작된 위기가 이렇게 큰 기회로 바뀔 줄 누가 예상했을까요? 미국의 압박이 오히려 한국의 잠재력을 깨운 셈이었어요. 파리에서 펼쳐질 한국의 비전 발표는 지구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역사적 순간이 될 거였습니다. 한강의 기적에서 기후의 기적으로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고 있었어요. 조지아의 쇠사슬이 오히려 한국의 날개가 된 거였습니다. 압박이 각성을 불러왔고 위기가 기회로 바뀌었어요. 475명의 체포로 시작된 조지아 사건은 한국을 묶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잠들어 있던 거인을 깨웠어요. 국민적 분노가 자주국방의 의지로 바뀌었고 굴욕이 자존심 회복의 계기가 됐습니다. 압박이 핵제 처리 권한이라는 역사적 성과를 만들어냈고 위기가 국제무대에서의 리더십 기회로 전환됐어요. 한국은 더 이상 따라가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세계를 이끌어가는 나라가 된 거였어요. 미국의 계산착오가 불러온 예상치 못한 결과, 위기를 기회로 바꾼 대한민국의 저력을 온 세계가 목격하게 된 거였습니다. 한강의 기적이 경제 강국을 만들었다면 이제는 기후의 기적이 에너지 강국을 만들고 있습니다.